마지막 우리 시인입니다. 이번에는 관장의 자격이 아니라 시인의 자격으로 김남호 시인을 모시겠는데요. 간단하게 양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양고에서 출생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현대시문학으로 평론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시작으로 시 등단을 했습니다. 시집으로 링 위의 돼지, 고래의 편두통, 그리고 두근거리는 북쪽, 그리고 시집으로는 이번이 네 번째 시집입니다. 말하자면 길지만 이 긴 글 참. 그 다음에 티카 시집 고단한 잠이 있고요. 평론집으로 불통으로 소통하기, 그리고 작년에 깊고 푸른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요게 다 합치면 몇 권인가요? 7권인가요? 8권인가요? 7권이네. 그죠? 앞으로 한 20권 정도 채울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일당백 정신으로 와주시고요. 자, 오늘 시 두 편을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최동옥 시인이 나오셔서 시집 12쪽에 있는 북천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최동옥 시인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시인님, 김남호 시인님, 신희동 시인님 아마 색깔들이 어느 색깔에만 못지않게 아주 짙은 색깔들을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 색깔 위에 여러분들의 눈빛을 쫙 보니까 아마 무지개색으로 아마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집은 아마 12쪽에 북천이라는 제목입니다. 북천, 김나무. 북쪽의 어느 부족은 구상하는 낱말이 몇 개밖에 안 된대요. 아프다는 말도 그들의 사전에는 없대요. 가슴이 찢어질 아파도 아플 수가 없대요. 땅떨어지에서 떨어져도 사냥 나간 가족이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그들은 바위에 걸터앉아 오늘따라 왜 이리 숨쉬기가 힘들지, 왜 이리 어지럽지, 왜 이리 살고 싶지가 않지 자신의 가슴팍만 두둔대요. 비눗물이 흘러도 가슴이 미어져도 그들은 전혀 아프지가 않대요. 아무도 아프지 않아서, 누구도 아픈 적이 없어서 병원도 신도 필요가 없대요. 신이 없으니 영혼을 거둬줄 자가 없어서 죽을 수도 없대요. 죽은 적이 없으니 산 적도 없대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대요. 북쪽의 어느 부족은 아프다는 말이 없어서 그들은 어느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대요. 그들은 어느 하루도 북쪽이 아닌 날이 없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예비 회원입니다. 아직은 회원이 아니지만 예비 회원입니다. 강영선 면장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26쪽에 있는 시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인 김남호. 그때는 거지가 많았어. 밥때가 되면 사리문 앞에 거지가 서 있었어. 그들은 지상에서 가장 힘겨운 모습으로 하루와 하루를 문전에서 문전으로 이어가고 있었어. 거지도 그랬어. 육척의 건 귀에 사철 검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어. 우리는 그를 키 큰 거지라 불렀어. 밥을 달라고 구걸하는 법도, 안 준다고 욕하는 법도 없었어. 주인이 나오는 동안 그는 묵묵히 서 있거나 땅바닥에 무언가를 써고 있었어.
식은밥 한 덩이를 주면 품속 보자기에 넣으며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고맙습니다. 돌아서서 가는 그의 뒷전은 그의 몸에서 나는 신내처럼 서러웠어. 더러는 그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헷가닥 돌아버린 거라고 혀를 찾고, 더러는 그가 유명한 시인이라며 낄낄거렸어. 나는 그가 시인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가 앉았던 자리를 유심히 살피고 있어. 그때는 그랬다는 거지. 지금 시골에 그런 거지가 어딨어. 그런데 40년도 더 지난 겨울에 고향에 잠시 들렸다가 거지를 만났어. 울타리도 무너지고 지붕도 주저앉은 고향집 살인문 앞에 시커먼 코트를 입은 거지가 유행지난 시를 웅물거리며 서 있었어. 밥때도 지났는데 식은 밥 퍼줄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쩌자고 글썽이며 신내나는 시만 우쭐거리고 있었어. 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아이고. 예, 제가 예비 회원이 아니고 우리 관장님 고향 연장입니다. 우리 한국은 잘 모시고 또 특히 우리 고향을 좀 잘 생각해 주시라고 서슴지 않고 흔쾌히 대답했고요. 제가 이제 시를 좀 공부를 하다가 정말 시가 우리 모든 복잡한 마음도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해서 제가 이제 이장님 회의 때 제가 시를 한번 몇 번 낭송을 하다가 이제 저번 회의 때부터 이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시를 하자고 제의했더니 정말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양포가 좀 좋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시로 하고 내년부터 소설로. 자, 김나곤 시인 모시겠습니다. 지겹죠. 행사는 적당하게 1시간 반쯤 해야 적당한데 그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문학에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1시간 반이나 2시간 앉아있는 건 거의 고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을 힘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힘은 읽어주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혼자서 시를 써가지고 뭐 자가 발전해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계속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노래를 잘하는 명창이 있으면 그 소리를 들어주는 귀명창이 있을 때 어떤 생명과 역동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지금 요정 시인이 무슨 열 몇 대의 문항을 주느냐고 굉장히 원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발제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하고 응답하는 사람 사이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김영철 시인이 전화 왔어요. 아니 콘서트 한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말이냐. 그래서 아무 소리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하라는 것 좀 힘든 말이 어딨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럼 이런 이야기를 대충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13개를 지금 효정이 씨처럼 1번, 2번, 3번, 4번 다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서 내가 답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골라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였더니 저희 무식하게 하여튼 제가 출제를 한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답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좋은 질문은 답이 필요 없습니다. 질문 자체로 남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답이 나오는 순간 질문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열심히 풀어가지고 답이 딱 나오는 순간 문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을 때 그 질문은 끝없이 유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평생 안고 사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없죠. 어떻게 보면 시인 혹은 소설가들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주는 질문자의 입장에 있을 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들은 물론 우리 김영철 선생님이나 진효정 시인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이 질문은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들이 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지 않고 쓴다면 그 참 난감한 일입니다. 물론 답은 없지만 질문을 버릴 수는 없어요.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왜 가고 있는가는 알아야 되는 것, 혹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과정, 거기에 우리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특별하게 답을 준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시인이 되겠다고 하면 어쩌겠는가, 치료받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사실은 내 다음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짓을 또 반복하고 싶을 때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시집 제목이 말하자면 길지만인데 참 그래요. 말하자면 길지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다 할 수도 없죠. 재미난 게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그 미호왕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요, 그 미호왕이 자기 세 딸들에게 속아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줘버렸는데 그 딸들은 아빠 리어왕을 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 리어왕은 거지가 되죠. 그때 지나가는 바보가 그 리어왕에게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까. 두 번째, 안다고 다 말하지 말까. 세 번째,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까.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들었다고 다 믿지 말까. 거꾸로 말하면은 이 리어왕은 다 그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질문을 리어왕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 안다고 우리가 다 말해줄 수도 없고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 시를 쓰는 게 도대체 뭔가, 왜 시를 쓰는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걸 뭘 어떻게 알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 보고 왜 농사 짓습니까? 그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돈이 있어서 먹고 살만한데도 끝없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람이 친정에 나가면은 친정 엄마하고 싸웁니다. 농사 좀 짓지 말라고. 온 몸이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왜 농사 짓냐고. 그래도 짓습니다. 그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왜 사냐는 질문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아까 진효정 씨 7번째 꽃잎 시집이 나왔을 때 그때 저는 똑같은 이 자리에서 오늘처럼 세 사람이 그때는 또 박순현 시인이 또 있었어요. 그때 세 사람이 역시 나와가지고 그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저는 두근거리는 북쪽이라는 시집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때 이 자리에서 똑같이 했던 답이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하면은,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 중의 시인이라고 설문조사를 당신은 시를 쓸 때 어떤 시인에게 가장 많이 자극을 받았는가, 영향을 받았는가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 1위를 했던 시인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성복 시인이었어요. 네. 이성복 시인이라고 해요. 이성복 시인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그 사람이 썼던 시론이 있어요. 무한화서라고 하는 시론집인데요. 그 시론집이라고 하면 재미없고 딱딱한데 이 시론집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학 강의 때 짧게 노트하는 것을 이렇게 묶고 나는데 한 꼭지가 원고지 한 장 내지는 2장 정도 아주 짧아요. 그게 470꼭지가 실려갖고 있어요. 그게 맨 70페이지 맨 뒤쪽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구절이거든. 왜 당신이 시를 쓰는가? 왜 우리는 시를 쓰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시를 읽는가? 하는 구절에 대한 이성복 시인의 답이 됐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끝까지 무승부가 되면 양팀 선수들이 승부차기를 해요. 그때 한 선수가 골대를 향해 가면 다른 선수들은 스크럼을 짜고 격려를 하죠. 기독교 박해 시대 팽장으로 들어서는 순교자를 다른 교우들이 격려할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시를 쓰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사 앞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크럼을 짜는 게 아닐까 해요. 뭐 이야기가 아마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사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태어난 사람과는 죽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 다가가는 사람에게 힘내라, 당신 잘 살았다, 박수 쳐주는 것.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상대방에게 박수 쳐주고 1인칭 2인칭 혹은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일, 그게 곧 가장 아름다운 문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